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나쁜 상황이고, 이 부진한, 상대적 부진이라는 것은 누적이 될수록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거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환율이 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니고, 이 해외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환율이 단기 저점을 찍은 형태가 되는데,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저점이 나왔던 당시 환율이 원화 가치가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나쁜 신호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항상 이 유동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냐면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네, 그리고 이제 빅히트 이렇게 유동성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래세로 빠져나가고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올해 거래세로 10조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증시에 10조 원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매수를 한다. 큰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왜 어렵고 힘든지를 보면 매년 누군가 6조 원 이상씩 매도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세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신규 상장한 SK바이오팜에 또 빠져나가고 카카오게임즈에 빠져나가고 빅히트에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뭐 쉽게 좋아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그 유동성이 다른 엉뚱한 데서 계속 앗아가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 부진, 상대적 부진을 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뭐 큰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다른 지표가 있다면 코스닥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줄어들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것은 코스닥, 코스피 대형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중소형주가 부지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 올려드리는 것들, 올라가는 거, 그게 뭐 제 실력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냥 시장이 지금 중소형주가 좋아서 그런 거고, 이 중소형주 강세는 조금 길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대기업 싫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니까, 정부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보시다시피 재계 총수들 싹 다 불러 앉혀가지고 청문회도 했고 그리고 정부 예산이 이제 500조입니다. 500조 원이면 삼성전자 매출이 1년에 238조입니다. 이건 매출이고 500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파워를 일개 기업이 당해낸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것은 항상 새겨두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이런 시장에서 진리로 통하는 부분들을 내가 체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소화를 한다면, 그러면 그 뒤부터는 투자가 점점 쉬워집니다. 쉬워진다 해서 뭐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수익이 날 만한 환경에서는 이제 수익이 잘 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당분간 중소형주들은 양호하고 대형주들은 부진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미국 대선까지 한계가 있고 정부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정부가 11월까지 발표를 안 한다. 그럼 나중에 대주주 요건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되면 3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던지느냐, 이게 아니라 어차피 내려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던지게 돼서 대폭락의 이 전주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면, 폭락하고 정부가 대주주 요건 완화한다 해서 반등하더라도 V자로 요 과정에서 누가 죽습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신용융자 쓰고 뭐 스탁론 쓰고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5천만 원인데 20%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평가 금액이 4천만 원이 되면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요렇게 갔다 오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신용으로 5천만 원 받고 이걸 가지고 스탁론을 일으켜서 2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투자하다가 쪽박, 이렇게 쪽박을 차게 되고 그 파산 선고해서 그냥 회생 절차 밟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사회 초년생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 이런 구조로 얼마든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어떤 방아쇠가 잘못 당겨진다면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0% 현금은 꼭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대주주 요건 완화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거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면 SK텔레콤 오늘 하락했는데, 이 SK텔레콤 하락이 화웨이 제재 때문인지, 미국이 화웨이 제품 쓰는 회사들, 근데 이렇게 화웨이 제재하면 사실 SK텔레콤보다는 LG U+가 내려야 되는데 LG U+는 크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SK하고 요것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건데, SK가 SK텔레콤을 지배를 하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지배를 합니다. 요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게 자회사가 되고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가 됩니다. 손자회사가 되면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규제가 많은 게 뭐 자회사 둘 때 100% 지분 갖고 있는 회사만 자회사로 둘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되는 게 SK하이닉스의 풍부한 현금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SK가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만들려면 이 SK텔레콤을 지주사하고 사업회사로 분리를 하고 이 지주사하고 SK하고 합병을 하고, 그 합병법인이 그러면 이 지주사로 분류한다는 건 자회사가 다 딸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SK의 자회사가 된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SK가 주가가 오를수록 어느 일가에 좋고 SK텔레콤은 주가가 내릴수록 좋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닌가.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말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거 결국은 어떤 종목이든 그렇습니다. 지주회사, 사업회사 분리를 하면 양쪽 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모 회사는 이 핵심적인 사업을 자회사로 뒀을 때 이 모 회사는 결국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구조가 외국인이 있고 뭐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배터리주에
어느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배터리 1조 투자.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이 배터리 할당 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이 순수하게 혼자 했을 때 여기로 자금이 몰리는 게 이렇게 되면 이게 최소 분산이 됩니다. 자금이. 최소 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유동성이 수급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심할 경우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당연히 사업 해가지고 수익 내는 쪽으로 자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주회사들 가치가 나쁘지 않은데 거의 모든 지주회사들이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회사들은 나은 상태고 그래서 LG화학이 뭐 기껏해야 잘하면 뭐 나중에 기술적 반등 나와서 뭐 이때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수준에 맞고 뭐 3년간 주당 1만 원 이상 배당한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적 분할해가지고 떼가는 순간 이 기존의 LG화학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기 대창솔루션 맞다. 요거 대창솔루션은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 이거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더 많았습니다. 음봉에서 거래량.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좋으려면 요 상한가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상한가 위에서만 움직이면 이게 거래량이 얼마나 붙든 큰 관계는 없는데 아래쪽에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매수를 할 건데 판 거보다 위에서 잡는 거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자리 그리고 요 봉을 3분의 1로 잘라서 3분의 1씩 요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다시. 네, 재매수 50만 주 그대로 샀습니다. 원래 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샀는데 마음 비우고 재매수를 하니까 551원에 팔아서 근데 이거 제 취향은 아닙니다. 551원에 팔아서 526원에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주당 25원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게 이 주당 25원이 남았지만 제가 이 거래를 하면서 어쨌든 세금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창솔루션에서 뭐 금액 자체는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동성이 빠져나간 게 되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어쨌든 팔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예약매도 걸어놓은 게 체결돼서 조금 당황했던 부분이 어쨌든 재매수해서 원위치로 돌려놨고 이 기술적인 분석만 해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 3원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그냥 확률이니까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뭐 용어로 치면 일정 그리고 3흑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요 하고 2번 쉬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일단 패턴으로 이게 유력하고 시장이 나쁠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나빠가지고 밀렸을 때 시장이 아주 나빠서 밀렸을 때는 이런 형태의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잘 안 깹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 하나 둘 뭐 이렇게 해서 말아 올리고 이게 바운딩이 되면서 3원봉 다음에 반등 뭐 이런 게 지금 유력한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왜 그러면 제가 팔 생각이 없었고 다시 샀겠습니까? 지난번 설명드린 2.5% 뭐야 이거 2.5%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제가 설정한 이 변동성 범위입니다. 이 변동성 범위는 지난 20년 이상의 코스피 평균 주기를 내서 만든 겁니다. 그 평균 주기를 냈기 때문에 이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흐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온다. 다만 이 차트라는 것은 종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요 변동성 범위를 넘어섰을 때의 확률이 2.5%. 그러면 평이한 흐름이 2.5%겠습니까? 아니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게 2.5%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급등, 급락 드물게 나오는 그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변동성 위에 있습니다. 그 변동성 위에 있으니까 뭐 여기서 또 죽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변동성 범위 밖에 있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못하는 거니까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패턴, 시장이 좋으면 중소형주 열기가 계속 이어지면 위에서 놀다가 쏘는 거, 아니면 시장이 나쁘고 중소형주 분위기가 나빠졌을 때면 요 중간 자리를 건드리지 않고, 장대 양봉의 중간 자리를 건드리지 않고 3분봉 다음에 장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뭐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굉장히 감각이 나쁘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감각 좋은 분들이야 뭐 감대로 해서 수익 나면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감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실에 기반하는 것은 효율성에도 관계가 되는데, 자, 화장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화장품 회사들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화장품 뭐 500원, 원가 500원짜리나 뭐 10만원짜리나 효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부가 웬만한 건 다 커트를 해주니까. 그래서 화장품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만원을 씁니다. 여성분들의 한정된 거고, 남성분들이야 뭐 로션 스킨만 사시면 되니까 훨씬 적게 들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 월 10만원씩 지출이 되고, 그러면 그냥 기초 화장품 싼 거 바르면서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울세라를 시술 받는다. 울세라가 보통 아주 싼 데는 한 45 정도 하고 비싼 데는 200 정도 하는데, 뭐 이 가격과 상응한다고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울세라 시술을 받는다. 누가 훨씬 피부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이게 압도적입니다. 레이저가 어떤 화장품보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효율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이런 화장품과 이런 시술의 어떤 차이,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걸 기반으로 계속 판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비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인지를 하시겠지만 유튜브 댓글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언급한 종목들 언젠가는 간다. 왜냐하면 그런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창은 2.5% 안에 있으니까 다시 산 겁니다. 제가 팔 계획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팔려가지고. 예, 근데 다행히 다시 매수 가격을 줘서 이걸로 더 수익을 내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더 수익 내는 건 착한데 좋은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세미콘 라이트는 이제 내일 거래 정지가 됩니다. 세미콘 라이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5% 안에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근데 세미콘 라이트가 이제 내일 거래 정지가 되고, 그 추가 상장일이 보면 20일인데 20일이지만 이 거래일 전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바로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147만 주. 만약에 정말 힘이 강하다면 이 147만 주 한 방에 먹고 빵 가는 거고, 힘이 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수를 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쪽에서도
굳이 뭐 어차피 팔 주식들인데 굳이 뭐 비싸게 사줄 이유가 있냐 해서 그냥 물량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20일선 정도에서 타협을 보고 가는 건지, 뭐 이렇게 되면 저는 팔았던 거 다시 살 거고, 그냥 빵 가면 그냥 갖고 있는 거나 잘 지킬 거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콘 라이트의 그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2 자금 일부를 시설 투자에 넣었습니다. 근데 오너 리스크라고 하면 저 진짜 뭐 사채업자가 다 해먹는다 이런 말씀들 게시판에서 심심찮게 보셨을 텐데, 그 사채업자들조차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뭐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이런 사람들조차도 시설 투자를 할 정도일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주변에 그 세미콘 라이트하고 관계된 분들, 사업하는 분들, 굉장히 수소문 많이 해보고 이렇게 의견도 들어봤는데, 일단 세미콘 라이트가 생산하는 UV 칩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서울 바이오시스보다 훨씬 좋다. 효율이 2배에 단가가 오히려 싸더라. 그래서 대기업 납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회사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물론 뭐 나쁘게 생각하면 회사 좋아져서 돈 많이 벌면 얘들이 다 뭐 빼먹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시설 투자를 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살펴보면, 내일 맞다. 빅히트가 상장을 하는데, 이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 첫날 고점 나옵니다. 뭐 시장은 아무도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첫날이 고점입니다. 청약 받으신 분들 첫날 다 던지셔야 됩니다. 던지셔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얻어가야 됩니다. 빅히트가 단기 고점 찍으면 잔치는 벌어졌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에서 1조 원, 유동성 1조 원을 땡겨가지고 회사 내부로 들어가는데, 신주 비싸게 상장 공모가 해가지고 비싸게 해가지고 1조를 확 땡겨가는데, 이렇게 확 끌었다가 뭘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카카오가 과거에 다음을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뭘 했냐면 로엔을 인수했습니다. 이 로엔이 뭐냐면 멜론입니다. 도대체 왜? 이 자금이 남아도는데, 이건 제가 주말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빅히트는 내일 고점 나와서 끝나는 거고, 빅히트가 잔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잔치 주인공은 뭐 엔터사라든지 아니면 음원 관련 회사라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엔터는 어차피 지금 상장 회사를 인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빅히트가 뭐 SM을 인수를 하겠습니까? YG를 인수하겠습니까? JYP를 인수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인수를 하더라도 비상장사가 될 것이고, 음원 관계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아마 음원의 구조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한 40 정도는 그 유통사가 가져가고, 그 유통이 아니라 유통입니다. 그 국밥 유통 말고. 그리고 40 정도가 저작권 갖고 있는 쪽에서 가져가고, 20 정도가 뭐 작곡가, 뭐 가수,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수, 작곡가 이런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빅히트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BTS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음원 관련주입니다. 소리바다 이런 건데, 소리바다는 이미 지금 거의 퇴출 상태입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붙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회사는 아마 존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원사를 하나 인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한 곡당 모든 부가가치를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너지가 확실하고, 카카오도 시장에서 자금 땡겨가지고 로엔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엔이 카카오 M으로 바뀌었고, 다시 카카오와 합병을 했습니다. 왜? 상장회사로 두는 것보다 왜 합병을 했냐? 예, 그게 이익이 되니까. 예, 요 구조. 그래서 잔치는 벌어지지만 주인공은 첫날 끝나는 거고, 나머지 빅히트가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요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아마도 카카오가 그랬던 것처럼 음원 유통 회사를 인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주말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